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라스베가스가 31대 26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굿이라도 지내야 할지 차저스의 불운 그리고 한 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 마지막 상황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종료 4분 30초를 남기고 26대 31 5점 차 뒤진 상황에서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던 차저스는 무조건 터치다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허버트는 서드다운 컨버전 1번, 포스다운 컨버전 1번을 해내며 경기 종료 6초를 남기고 레이더스 진영 4야드 지점까지 전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파이크로 재빨리 시간을 멈춘 뒤 저스틴 허버트는 엔드존에 있던 마이클 윌리엄스에게 패스를 던졌는데 이것이 인컴플리트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은 단 1초, 허버트와 차저스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왼쪽에는 넘버원 리시버 키넌 앨런을 포함해서 4명의 리시버를 몰아놓고 오른쪽에는 2m 3cm의 장신 타이트엔드 도널드 파엠만을 배치한 포메이션으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왼쪽으로 공을 던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도널드 파엠의 우월한 피지컬을 믿고 높은 패스를 던지는 것을 선택했던 차저스였습니다. 최초 판정은 터치다운으로 나왔고 차저스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오피셜 리뷰 과정에서 파엠이 마지막에 공을 완벽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떨어뜨렸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결과는 번복됐고 결국 레이더스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의 인컴플리트 패스에 대해서 이진만 위원의 의견을 좀 물어봤었는데요. 첫 번째 패스는 마이클 윌리엄스가 공중에서 공을 잡고 두 발을 찍었지만 몸이 쓰러지면서 공을 놓쳤고 두 번째 패스도 도널드 파엠이 공중에서 잘 잡기는 했지만 몸이 쓰러지면서 아웃 오브 바운즈로 나갔고 그 과정에서 공이 흔들리고 땅에 닿고 올라온 걸 다시 잡았다는 그런 분석을 해줬습니다. 두 플레이 다 비슷한 양상인데 확실한 캐치가 인정되려면 아웃 오브 바운즈로 몸이 나가기 전에 두 발을 찍는 것뿐 아니라 공이 몸이나 손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번의 플레이 모두 확실히 포구가 안 되고 흔들리는 상태로 아웃 오브 바운즈가 됐기 때문에 인컴플리트 판정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LA 차저스는 다시 한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차저스 팬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차저스의 이번 시즌 아쉬운 패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6번의 패배 모두 원 포제션 이내 패배였고 2번이나 연장전까지 가서 경기를 내줬던 차저스였습니다. 특히 지구 라이벌들에게 패했던 경기들을 살펴보면 더욱 마음이 아픈데요. 허버트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칩스와의 경기에서는 앞서 나가다가 동점을 허용한 끝에 연장전에서 결승 필드골을 맞고 말았고 지난주 덴버에게는 21점 차까지 리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모두 날리고 버저비터 역전 터치다운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구 라이벌인 레이더스와의 경기였던 이날 승리 세레머니까지 했지만 판정 번복으로 다시 한번 눈물을 삼키고 말았던 차저스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차저스가 26대 28 2점 차로 추격한 4쿼터 9분여를 남긴 시점이었는데요. 레이더스의 공격을 3&아웃으로 잘 막아내고 공격권을 되찾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격권을 찾아왔다면 필드골만으로도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차저스는 펀트 리터너가 공을 떨어뜨리면서 레이더스에게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고 이것이 레이더스의 필드골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차저스는 반드시 터치다운을 해야만 상황으로 몰렸던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저스틴 허버트는 정말 기구한 대위 첫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록 팀은 2승 6패에 그치고 있지만 허버트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버트가 이번 패배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보다는 패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허버트에게 꼭 적용돼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를 승리한 레이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갈 길 바빴던 레이더스는 지구 라이벌과의 까다로운 원정 경기를 잡아내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존 그루덴 레이더스 감독이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에 대한 재미있는 현지 언론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있었던 마지막 스냅에서 존 그루덴 감독은 타임아웃을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차저스가 왼쪽에 다수의 스킬 플레이어들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단 한 명의 선수만 배치하는 다소 독특한 공격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타임아웃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차저스는 이와 같은 포메이션에서 시즌 초반 버블 스크린이라는 공격을 시도했고 재미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버블 스크린이란 쿼터백이 리시버에게 재빠르게 공을 넘겨주고 그 리시버를 다수의 스킬 플레이어와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리드 블락킹을 하면서 길을 터주고 야드 애프터 캐치를 노리는 그런 공격 방법이 되겠습니다. 존 그루덴 감독은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걸었고 결국 차저스는 타임아웃 이후 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 오른쪽에 있던 도널드 파엠에게 패스를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앤서니 린 감독과 저스틴 허버트가 레이더스의 타임아웃 이후 작전을 바꾼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저스가 터치다운에 실패했기 때문에 레이더스가 벤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런 분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레이더스와 차저스의 경기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정말 놀랍게도 뉴올리언스가 38대3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수입을 거뒀습니다. 이번 주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빈수레가 요란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공격과 수비 모두 분위기가 좋았던 템파베이는 안토니오 브라운이라는 막강한 무기까지 확보하면서 세인츠를 상대로 복수에 성공하리라는 예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템파베이의 톰 브래디는 첫 4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3&아웃으로 물러난 데 이어서 전반에만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크게 부진했습니다. 이 사이 세인츠는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면서 전반에만 31대 0으로 경기가 벌어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NFL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톰 브레이디가 이끄는 공격이 단 3득점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인데요. 포스트 시즌까지 합쳐서 브레디가 333번째 선발 출전하는 경기였는데 2003년에게 버팔로에게 0대31로 진 것, 그리고 2006년 마이애미에게 0대21로 패한 이후에 한 경기 최저득점 경기였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결과였기에 이진만 위원에게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부탁을 해봤는데요. 이진만 위원이 아주 길게 분석 내용을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그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벅스와 세인츠의 경기는 결론부터 말하면 두 팀의 전력 차이가 35점 차 승부로 벌어질 그럴 전력은 절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플루크성의 결과였는데 양 팀이 만약 오늘 다시 한 번 더 붙는다면 누가 이길지 모르고 어떤 팀이 승리하더라도 이렇게 35점 차까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진만 위원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썬데이 나잇 풋볼에서 왜 35점 차가 났을까요? 첫 번째는 벅스 선수단의 정신력 문제를 꼬집어 주셨습니다. 템파베이는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특히 그린베이 패커스를 38대 10으로 대파하면서 자신감이 아주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지만 다소 자만심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지 언론도 올해 슈퍼볼이 템파베이에서 열리는 것과 최근 템파베이의 상승세를 엮으면서 벅스가 홈에서 슈퍼볼을 치르는 최초의
팀이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칭찬을 하면서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까지 조금 자만심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전력의 세인츠와의 경기를 앞두고 모든 이들이 벅스의 승리를 점치면서 벅스는 다소 정신 상태가 느슨해졌고 세인츠는 반대로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온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 많은 점수차가 벌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없었고 하프타임 어드저스트먼트도 전혀 되지 않으면서 후반에도 겨우 3득점밖에 하지 못했던 템파베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을 포함한 템파베이 코칭 스태프의 잘못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템파베이의 주전 가드 선수가 한 명 결장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템파베이 오펜시브 라인과 세인츠 디펜시브 라인의 맞대결에서 세인츠가 완승을 거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세인츠의 이날 색 개수는 단 3개밖에 되지 않지만 캠 조던, 트레이 핸드릭슨, 데이비드 오니에마타 같은 선수들이 브래디를 꾸준히 괴롭혀줬습니다. 그렇게 브래디가 패스러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러싱 공격이나 스크린 패스 같은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됐는데 이것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벅스가 이날 경기 4번밖에 러싱 공격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브래디가 패싱 공격에 집중했던 것이 좋은 효과로 나타났느냐? 그것도 전혀 아니었는데요. 특히 그론코우스키를 향해서 던져진 6개의 패스 중 단 1개만 성공될 정도로 전체적인 템파베이의 패싱 공격도 완전히 막혔던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템파베이의 수비진을 살펴보면 엘빈 카마라와 테이서 밀의 러싱을 막는데 너무 많은 수비수들을 투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와이드 리시버와 타이트 엔드들에게 많은 공간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템파베이는 이날 딥패스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앞쪽 공간을 포기하는 소프트 존 커버리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류 브리스가 라인베커와 세컨더리 사이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의 패스 플레이들이 살아나자 라인베커들이 뒤늦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이제는 앞쪽에서 러싱 공격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말았던 벅스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초반에 점수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버리니 템파베이는 더더욱 러싱을 시도할 수 없었고 패스만 하는 그런 단편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진 브래디가 냉정함을 잃고 던졌던 패스들은 마션 레티모어, 마커스 윌리엄스, 말콤 젠킨스 같은 세인츠의 세컨더리들에게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에 나가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 세인츠에게 시즌 2경기를 모두 수입을 당했기 때문에 지구 우승 계획에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반경기차 2위로 내려앉았을 뿐 아니라 향후 시즌 최종 성적이 동률이 되더라도 승자승 원칙에서 세인츠에게 밀리는 것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세인츠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 템파베이 데뷔전을 치렀던 안토니오 브라운은 5번의 타겟, 3번의 캐치, 31 리시빙 야드에 그치며 팀의 대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 훈련을 통해 몸 관리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역시 실전 감각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안토니오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브래디를 포함해서 팀 전체적으로 멘탈이 깨지다 보니 안토니오 브라운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브라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고 다음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는 다음 주 캐롤라이나와의 대결이 있는데 빠르게 팀 분위기를 수습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날 경기를 승리한 세인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세인츠는 마이클 토마스가 부상과 팀 자체 징계에서 풀려나 1주차 이후 거의 2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토마스는 5번의 캐치, 51야드를 해주며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토마스 역시 실전 감각을 찾는데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류 브리스는 턴오버 없이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라이벌 브래디에게 완승을 거둔 것 뿐만 아니라 브래디를 제치고 다시 한번 통산 터치다운 패스 1위 자리를 되찾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겹쳤던 날이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역시 테이섬 힐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48 패싱 야드, 54 러싱 야드, 21 리시빙 야드를 해주면서 8방 미인의 모습을 과시했던 테이섬 힐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마이클 토마스가 빠지고 드류 브리스가 흔들리면서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었던 세인츠였는데요. 이날 경기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팀의 면모, 그 이미지를 되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세인츠는 후반기 스케줄이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에 NFC 탑시드 그리고 그 이상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와의 경기에 대한 리뷰였습니다.